네, 안녕하세요. 조선 후기 백자와 문인 취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방병선입니다. 저는 고려대학에서 한국과 중국의 미술사와 도자사를 25년째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조선 후기 백자와 문인 취향에서 먼저 조선 후기는 17세기 이후 17, 18, 19세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도자기 중에 분청사기는 자연스럽게 제외가 되고, 그러한 백자와 그 시대의 문인들의 취향은 어떠했을까? 또 그것이 백자에 어떻게 나타났고, 또 주변의 상황에서 백자는 어떤 영향을 받았고, 또 그러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처음 보여드린 이 화면에서 화면 왼쪽의 그림은 겸재 정선의 그림이고, 오른쪽은 단원 김홍도의 그림입니다. 근데 각각의 주인공들이 한 사람은 그 화분을 아마도 청화백자에 담겨져 있는 그런 그 화훼를 아주 관상하는, 여유롭게 보는 그런 장면이고, 또 오른쪽에 김홍도의 그림에서 보이는 것은 이 그림의 화제에 나타나듯이 내가 은퇴를 하면 이렇게 소박하게 살겠다라고 했으나, 여기 등장하는 도자기는 그 당시 중국 골동시장에서 가장 가격이 비쌌던 꺼야오, 즉 가요 중국 도자기입니다. 왜 그러면 이러한 그림에서 이러한 그릇들이 등장을 했을까? 아마 이것이 조선 후기 백자와 문인 취향을 이해하고, 또 우리가 그 사이에서 우리 선조들이 즐겼던 그리고 향유했던 그 멋과 맛을 공유하는 아마 바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사실 대학에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대학원까지 했으나 제가 그쪽 분야에는 좀 아둔해서 이런저런 사연을 겪은 끝에 다시 미술사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인문대학에서 학장도 해보고 지금 현재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뵙게 됐습니다. 또 그간의 조선 후기 백자 연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중국 도자사 연구, 또 도자 제작 기술사 등의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그 후기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조선 전기는 어땠을까를 잠깐 이야기를 드리자면, 아무래도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그릇 중에 하나, 즉 청화백자의 경우에 굉장히 이제 중국풍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그 용이 그려져 있는 이제 운용문 병 같은 경우에 중국식의 삼족의 발톱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렇게 막 날아가는 그런 헤어스타일이라든가,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저는 당초문은 거의 이슬람풍에 가까운 중국 명대 청화백자를 약간 카피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에 또 자주 보이는 게 이런 그 새와 나무, 화조 문양이 또 많이 보이는데, 저기 등장하는 새가 과연 조선의 새였을까? 그걸 비교하자면 여기 같이 보여드리는 조숙의 노수서작도에 나오는 저 새처럼 정말 조선의 산천에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그러한 새가 아니고, 사실 저 청화백자에 등장하는 새는 흑두조라고 하는 중국의 새입니다. 즉 중국의 화보를 보고 아마 그것을 화원들이 참고를 해서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조도 마찬가지고, 역시 어떤 절개, 의리 이런 걸 상징하는 대나무의 모습도 그 당시의 화풍을 그대로 이전해서 백자에 옮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그 중국풍의 것, 그 다음에 사대부의 의리나 절개, 왕실의 취향에다가 간혹가다 있는 거긴 하지만 철화백자로 마치 아주 일에 고대 지쳐가지고 자신의 어떤 휴식을 잠시나마 즐기고자 하는 그런 남성의 넥타이를 푼 듯한 저 소위 넥타이병이라고 하는 저런 철화백자도 동시에 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왕실에 사용하는 그릇들은 다 왕실의 연회용으로 이제 많이 쓰이는 건데, 그러한 청화백자들이 저 그림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연회 때 이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임진왜란을 겪고 나서부터는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은 그릇들이 이제 불에 타고 없어지고,
또 그걸 제작하는 데도 힘이 들고 하니까 아예 초벌구이한 이 그릇 위에다가 그림으로 그냥 대체하는 그러한 그 기록도 광해군 시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 17세기의 그런 어려움은 실제로 이제 뭐 사홍원의 분원이 운영하는 그 가마를 경기도 광주에서 이렇게 발굴을 해보면 거기서 등장하는 이 발굴품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청화는 이제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그건 이제 중국에 가서 사오기도 좀 어려워지고 또 중국 내부의 명청교책이라는 혼란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또 더 힘들었습니다. 대신에 이런 사나 철을 이용하는 철화백자가 크게 유행을 하고 단 국가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뭐 여러 지역에서 흙을 가지고 와서 제대로 잘 정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즉 많은 자본이 투여돼야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질이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세기의 경우에는 순백보다는 약간 회백, 철분이 많고 뭐 이제 그러한 스타일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나름대로 이제 멋을 드러내고자 저런 뭐 편병 같은데 용이라든지 대나무에서 어떤 그 필력이라든지 또 화원들의 실력을 또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제 18세기 들어서는 다시 또 부흥기를 맞고 19세기에 또 민영화를 비롯해서 또 한 번의 어떤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전반적인 이 조선 백자에서 우리가 좀 문인 취향과 연계지어서 좀 볼 수 있는 게 뭘까?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조형상으로는 백자의 선. 근데 사실은 뭐 곡선은 조선 백자만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전 세계 백자가 뭐 다 가지고 있다고 할 수도 있죠. 그게 뭐 다랑아리 같은 동그란 선이 될 수도 있고 아주 뭐 직선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유색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같은 백자지만 전 세계의 다른 나라 백자하고 조선 백자하고 섞어 놓으면 사실은 조선 백자만큼 독특한 색이 없습니다. 뭐 설탕과 같은 그렇게 흰색도 아니고 눈처럼 뭐 그렇게 하얀 색도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철분도 튀고 약간 푸르딩딩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좀 자연스럽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하기 어려운 그런 색상을 각 시기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조선 백자의 그림을 누가 그리느냐? 절대적으로 왕실, 도와서 화원들이 많이 그리고 간혹가다 글씨 같은 건 아마 문인들이 직접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그림에 등장하는 어떤 묵향의 아름다움 같은 것이 특히 17, 18, 19세기에 기본적으로 또 결정적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름다움이 표현되는 그런 문양의 경우에는 대개 어떤 그 안료를 사용한 그 색상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그러한 안료는 조선시대 백자에는 오직 3가지밖에 없습니다. 즉 코발트를 사용한 청색의 청화백자, 또 저건 이제 중국에 가서 사와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오질 않으니까. 산화 철을 이용한 철화백자, 그리고 산화 동을 사용하는 동화백자, 이 3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도자기와 비교할 때 조선 백자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뭐 우리만의 특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유약을 바르기 전에 다 끝납니다. 장식이. 그래서 이제 그걸 전문 용어로 유하체, 영어로는 언더글레이즈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 또한 조선 백자의 특성이자 아름다움을 표출해내는 자신만의 어떤 도구이고 또 개성이지 않을까. 단 이 3가지 색을 사용해서 그 안에서의 어떤 그 문인의 취향,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대부의 뭐 결기 이런 걸 다 표현해내야 했기 때문에 다양한 색을 쓰는 다른 나라의 백자하고는 좀 결이 다른 그러한 그릇들을 조선 후기 내내 제작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선 백자는 유색이 15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다 다릅니다. 가장 큰 이유, 저렇게 백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지역의 흙들을 혼합을 해야 되는데 그 흙들이 이런 논바닥에 있는 청자를 제작할 때 쓰는 그러한 흙이 아니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강원도 양구라든지 뭐 진주라든지 충주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적당한 그 지역의 고을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산에 올라가서 돌을 캐서 그걸 부셔서 배편으로 경기도 광주에 이제 분원까지 이제 싣고 오게 하는데, 그게 그때그때의 사회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좋은 원료를 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7세기 전쟁 이후에는 나라가 정말 가난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문제점이 노정이 되고 병폐가 심화되니까 그러한 그 수비 정제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색깔은 소위 말해서 회백색, 그레이 화이트라는 백자치고는 좀 환영받지 못할 그런 색상이 줄을 이뤘고, 거기에 비해서 조선 초기라든지 영정조 시기에는 아주 조선 백자 최고의 색상들이 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19세기에 가면 약간 좀 푸르딩딩한 이 블루 화이트 계열이 크게 유행을 하는데, 그렇게 된 배경은 혹시 이것이 중국의 백자의 하나의 부류를 좀 모방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선 전기에 아마 문인 취향 중에 제일 뭔가를 몇 개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이 접시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접시는 여기 쓰인 글씨체, 그 다음에 물론 술을 주제로 한 이 시이긴 합니다만, 이 정도의 글씨를 아주 정말 청아하게 이 접시에다가 그대로 옮겨 쓸 수 있을 정도면 이건 대단한 솜씨를 갖고 있는 사람밖에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그 시구를 이 백자 위에 직접 써놓는 이러한 방식은 조선 후기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백자의 아주 순백의 그 질을 아주 높게 칭찬한다든지, 아니면은 연적 위에 그 연적의 기능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대부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도덕적 의무, 그 다음에 그들이 해야 될 사명 같은 것까지 은연중에 잘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은 후기에 가서도 식구, 권주가라든지,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시의 제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 맨 오른쪽에 저 큰 항아리 주자 같은 경우에 고소성의 한산사, 중국의 소주에 가시면 한산사 이 절이 있는데, 아마 거기에서 이 풍경을 들으면서 저는 경치를 바라보는, 경치 자체는 동정추월하고 상당히 비슷하긴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마 취향의 어떤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조선 전기에 이런 묵향 그리고 사대부를 상징하는 것들이 없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그 송중문 항아리의 소나무와 대나무를 보면 그 시대에 15세기와 16세기에 걸쳐서 이런 것들을 그리는 화풍이 어땠는가를 우리한테 아주 절실하게 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그 전 이상좌의 송화보월도에 등장하는 소나무의 이 꺾여진 각도 같은 것이 사실은 왼쪽에 이 청아백자의 위에 있는 가지의 이 꺾임의 각도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소나무의 이 솔잎 표현이라든지 또 이 대나무와 이 죽순 이 표현 같은 것도 조선 전기 회화의 화풍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양상은 이 오른쪽에 있는 청아백자 내중문 항아리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16세기와 15세기 아주 대표적인 이 대나무와 그런 매화 화가였던 이 수문의 묵죽화첩의 이 화풍과 그 다음에 아마 이 전칭자이긴 합니다. 전칭자, 신사임당 그림 같은 거에서 보이는 그 매화, 그 고목의 매화나무의 어떤 그 전체적인 구도 자체가 아마 이 시기에 크게 유행을 했고, 그러한 것들이 이 청아백자에도 같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나무, 매화, 소나무, 이건 왕실에서 가장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리, 절개, 누구한테 의리냐, 누구한테 충절을 베푸느냐, 그것은 주자하게
당연히 뭐 임금과 이제 부모와 뭐 어떻게 보면 좀 배우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왕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임금이 제일 처음이고 어떤 그러한 상징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이러한 예술 작품 위에 구현을 해서 자신들의 어떤 뜻을 약간이나마 이제 뭐 지속적으로 펼치는데 도구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향은 후기에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방식은 조금 달라집니다. 그건 화풍이 달라지는 것도 있고 17세기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그리는 도구가 달라집니다. 즉 안료가 달라지는데 코발트가 아니라 이건 산화 철입니다. 코발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용이 거의 힘들어져 가지고 근데 사실은 이 촛불구이 위에 그림을 그릴 때 코발트보다 산화철이 더 힘듭니다. 붓이 더 안 나갑니다. 이게 수분 흡수율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의 어떤 농담의 처리를 위한 힘 조절 같은 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거의 흉내내기도 어렵습니다. 이 대나무 이파리에 세 개로 갈라진 대나무 이파리의 어떤 농담의 조절하고 저 오른쪽 끝에 보이는 이 주간이 밑에서부터 위로 한 번에 올라가는 저 정도의 기술이면 저는 뭐 당장 그분을 대한민국 최고의 도자 화가로 모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몽룡의 묵매도에 나타나는 저 매화나무에 아주 곱게 쭉쭉 뻗은 저런 스타일들도 이 철화백자에 그대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산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학문의 어떤 풍요로움을 상징하기도 하는 이 묵포도도가 백자 위에 그대로 옮겨집니다. 와, 어떻게 그 산화철의 농담을 가지고 농담을 조절을 해서 저 정도의 그림을 그렸을까 싶을 정도로 그 다음에 또 이 항아리를 비롯해서 대개 조선 백자의 항아리가 한 30cm 이상 정도 되면 대부분 다 가운데를 자세히 살펴보면 붙인 자국이 등장합니다. 대개 백자는 구우면 한 20% 정도 줄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물레에서 우리가 한 번에 만들어가지고 가마 안에 집어넣으면 30cm 이상의 경우에 많이 꿇어 앉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두 개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접착하는 접합해서 제작하는 기법이 크게 유행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 접합한 자국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아마 조선이 표방했던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게 이 도자기에도 등장한 거 아닐까 뭐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18세기 이후에 이제는 경제사정도 나아지고 중국과 청나라하고의 관계도 개선이 되고 그러면서 코발트 안료도 다시 수입이 재개가 되고 또 삶에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 또 하나는 18세기 초부터 국가에서 분원에서 근무하는 그런 왕실용 자기를 생산하는 백자를 생산하는 장인들한테 전체 생산량의 10%를 시장에 내다 팔아서 그건 니들이 마음대로 써. 이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게 바로 사번이라는 것인데 그러한 사번의 허용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왕실용 취향뿐만이 아니라 왕실 이외에 원래 백자는 왕실용입니다. 왕실 이외에 문인, 사대부, 또 중인계층까지 수요층이 늘어나고 또 그들의 욕구에 따라서 이전에 보이지 않던 문양들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아마 그것 중에 하나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간송미술관의 그 유명한 초충 국문병인데 여기는 조선 백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부렸습니다. 청화, 철화, 동화, 파란색, 갈색, 적색. 전체 구도는 겸재정선의 저 초충도의 이 대각선 구도하고 상당히 유사하긴 합니다. 물론 이제 고양이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조선 백자에서 정말 내가 멋을 부리고 싶다. 조선의 4대부가 정말 멋을 부리면 어떻게 될까? 도자기에 그걸 제대로 보여준 게 아마 이 작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이나 일본이나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이 백자 이외에 다양한 색상을 구현을 하는 소위 말해서 오버글레이스 테크닉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조선은 조선 말기까지 거의 오버글레이즈를 쓴 그릇을 생산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뭐 거기에는 사실은 뭐 제가 답변하기는 제 편에 이상한 두 가지 정도로 합니다. 하나는 조선은 한 번 하면 그냥 끝까지 이것만 해.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유약 바르기 전에 모든 장식을 끝내고 소박하고 또 간결하고 그걸 추구했지 아주 복잡하고 장식적인 거 조선 문인에게 맞지 않아. 그런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건 굉장히 표피적인 이야기고 속을 들여다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백자 위에 또 다른 안료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한 번을 더 구워야 되는데 그럴 때 필요한 안료와 또 그럴 때 필요한 가마 구조와 가마를 축적할 수 있는 기술과 그리고 부를 때는 기술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20세기 이후에나 그게 구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요거는 그 소위 왕자와 공주가 태어났을 때 태를 잘 씻어서 보관하는 태항아리가 조선 전기부터 후기까지 꾸준히 제작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하곤이라는 문인이 이제 시를 하나 남기는데 분원을 방문한 뒤에 뭐 이제 이러이러한 시를 남깁니다. 그래서 분원에서 당시에 쓰던 이 태토의 색상이 어떻고 뭐 수고를 얼마나 오래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이 아주 굉장한 실력파여가지고 나중에 뭐 이 장인에게 뭐라도 상으로 주어야 된다. 그래서 요 이하곤의 두타초에 등장하는 이 시는 이 시기에 도자기를 제작하는 왕실용 백자를 제작하는 장인들에게 가지고 있던 이런 일반 사대부들의 생각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오늘날 알 수 있는 그런 시가 아닐까. 뭐 워낙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북학파 기록에 조금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럼 다시 17세기로 돌아가서 우리가 17세기의 대표적인 왕실용 문양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용을 얘기할 수 있는데 17세기까지 모든 용의 머리는 헤어스타일은 앞으로 날려야 됩니다. 근데 그게 도자기만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의궤에 등장하는 용도 머리가 다 앞으로 등장을 합니다. 물론 발톱은 그림에는 5개지만 도자기에는 백자에는 3개만 나옵니다. 그리고 뭐 안경도 쓰고 있고요. 또 17세기 후반부터는 아마도 숙종대부터는 약간 여유가 생겨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유머스럽고 또 해악이 넘쳐 흐를 것 같은 그러한 스타일의 이 문양들이 등장합니다. 왼쪽에 보이는 용의 헤어스타일은 뭐 완전히 뭐 요즘에 그 무스를 발라서 앞으로 이렇게 쫙 날리는 그런 스타일이고 오른쪽에 이 호랑이는 그 당시 조선의 사망원인 넘버 2였던 이 호랑이를 구름에 쌓여서 정말 신비롭고 무섭게 보여야 되는데 약간 좀 맹한 듯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 이러한 그 표현 경향이 나중에 회화에서도 똑같이 보이고 그게 오늘날 민화로 전이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매화와 대나무에서 보이는 이런 간결하고 운치 있는 표현은 지속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또 여기 보이는 저 포도문 사이에 가운데 보이는 저 조그만 거, 저거 뭐가 같습니까? 저건 바로 원숭이입니다. 물론 이제 화보를 참고를 하긴 했습니다만, 저런 원숭이 사이로 저런 포도 문양도 당시 17세기 최고의 포도 그림의 이 대표자였던 그 홍수주의 포도도하고 상당히 유사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날 뭐 가장 크게 회자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달 항아리인데 저는 그 달 항아리의 어떤 모티프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조선 백자 최고의 어떤 그 취향, 문인 취향의 하나로 이렇게 올리는 데는 약간 그 개인의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달 항아리는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전반까지만 제작이 됐고 왜냐하면 항아리의 형태가 계속 바뀌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 달 항아리에 대한 어떤 미학적 감상을 최고적으로 끌어올린 것은 대부분 20세기 이후에 뭐 일본인 학자들이라든지 도예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당시에 해방 전후로 한 여러 화가들이 자신의 그림에 백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온 데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약간의 붐이 일어서 그런 것이지, 과연 저것이 왕실의 또 문인들의 사대부의 최고의 아름다움일까에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18세기 되게 후반, 중반 이후에 이 경제적으로 나아지면서 조선 문인들의 또 관심 중에 하나, 이 취미 활동 중에 하나가 바로 화해예옵니다. 그 엄청나게 비싼 돈으로 이 화분에 이 꽃을 사서 감상을 하고, 또 어느 기록에 보면 그 단원 김홍도가 자신이 그림을 그려서 받은 돈을 전부 뭐 집 한 채 값이 된다고 합니다. 그걸로 막 화분 몇 개를 사서 감상을 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것들이 그림에 등장하는데, 저 그림에, 겸재 그림에 등장하는 저 화분, 아까 처음에 이 타이틀백 화면에도 보여드렸지만 청아백자거나 수입품 중국 자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꽃들, 예를 들어서 뭐 난초, 매화, 그리고 수선화, 여러 가지 국화가 상징하는 은일, 또 한편으로는 또 부기, 또 이러한 것들이 어떤 그 주작, 유교의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 안에서 멋을 찾을 수 있고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아마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 이런 화해를 즐겼고, 그러한 화해 문양들이 조선 백자에도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18세기 이후부터 이러한 그 화해 문양들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고, 후반에는 아예 그 항아리에 지선을 긋고 그 위에 어떤 그 돌 위에 뭐 저런 장식을 할 수도 있고, 또 아예 화분 위에 또 이 새까지 그려서 화조 문양으로 배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때 은일과 여유와 와유를 상징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멋을 저런 식으로 대나무로 표현을 하거나, 저 관속미술관에 있는 이 조어도, 이 낚시하는 그 동자의 모습으로도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도자기 위에 초벌구이한 백자 위에 그림을 그릴 때 뭐 다 어렵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저 낚시를 할 때 저 물 표면의 이 점선 같은 것이 사실은 쉬운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낚싯대 위에 저 초화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18세기 이후에 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 바로 사본의 허용과 아까 말씀드렸지만 왕실 이외의 사대부 계층, 이 크게 주 수요층으로 등장한 것 이외에 결국 그러한 결과 중에 하나로 산수 문양의 백자가 크게 유행을 합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명말 총초, 즉 17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러한 산수 문양들이 청아 백자에 많이 등장하는데, 조선의 경우는 18세기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 산수 문양이 초창기에 등장할 때 17세기에 가장 많이 화보로 많이 쓰였던 건 바로 동기창의 그림들이었습니다. 아마 이 18세기에 저런 산수 문양의 유행은 문인들이 어떤 이상향으로 여겼던 그런 산수의 경치, 또 그 풍경 안에서 나의 어떤 삶과 나의 학문과 또 나의 종교와 나의 사상과 이 모든 것을 거기에 투영을 하고, 반대로 이제 그런 산수에 자기가 영향을 받는, 즉 산수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그 당시 유행했던 남종산수와 진경산수, 그다음에 풍속화,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이 그릇에도 그것들이 그대로 표현이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소상팔경입니다. 물론 소상팔경이 8장면만 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와 유사한 다른 이 산수 문양들이 등장은 합니다만, 이러한 소상팔경류, 즉 중국 동정호 주변의 8가지의 경치, 즉 소강과 상강, 그러니까 샤오샹 빠징이라고 이제 중국어로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을 도자기에 구현을 해 놓습니다. 이러한 그 넓게 펼쳐진 여백, 그리고 그 강, 호수, 얼핏 보면 바다와 같이 보이는, 그리고 정자나 바위 위에 앉아 있는 주인공과 주인공의 지인 혹은 하인이 될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이상향과 꿈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등장하는 뭐 화조, 대나무도 조선 전기하고는 이제 그리는 방식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 8가지의 장면이 그릇에 다 등장하는 건 아닙니다. 거의 하나나 두 개만 등장하는데 특별히 이제 저런 팔각 연적에는 그 8가지가 다 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뭐 정교함이나 이런 것은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만. 그리고 남종화에서 많이 보이는 저런 뭐 그 화보에 등장하는 그 장면을 그대로 모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누군가 이렇게 주문을 했고 그 주문에 따라서 이렇게 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상팔경의 장면 하나만을 그릇 전체에 이렇게 둥글게 묘사한 소위 말해서 그 그림의 심사적인 소상팔경도를 이렇게 두루마기 형식으로 이렇게 그릇 전체에 둘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누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동정호를 유유히 이제 배를 타고 지나가는 저 장면, 그리고 원경에 보이는 산, 그런 것들을 감상을 하면서 어떤 사대부로서의 멋을 그 안에서 즐기고자 한 것이 아닌가. 또 그것은 이제 뭐 정조 때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역시 정조 초년에 제작을 했던 바닥에 이제 이 간지로 병신해서 1776년쯤에 제작을 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소상팔경과 후적벽부의 장면을 그린 뭐 이러한 작품들도 이 시기에 제작이 됐습니다. 용 잠깐 보겠습니다. 뭐 왕실을 상징하는 그런 용들이 이제는 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헤어스타일이 바뀌었습니다. 머리가 뒤로 날아가고 그 다음에 발톱의 개수도 5개, 4개로 증가가 됩니다. 이것 또한 이 시기에 달라진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전에 안 보이던 저 연꽃 그림,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이 청아백자고 또 그 안에 산화동으로 저렇게 연꽃에 아주 빨간 봉우리를 꽃을 잘 표현했습니다. 아마 저거는 지금 강세왕의 이제 그림과 한번 같이 보여드리는 거긴 한데 그 시기에 강세왕, 김홍도, 뭐 심사정에서 많은 화가들이 저런 연꽃을 그렸습니다. 당연히 뭐 상징의 의미는 어떤 순결, 고결, 사랑, 어떤 한자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덕목들을 아주 넓은 여백 위에 굉장히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시기에 양반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양반을 상징할 수 있는 저런 연적들도 많이 제작이 되죠. 그래서 그런 연적들의 연적과 필통의 제작의 증가와 더불어서 또 하나 중국과 일본의 그릇들이 많이 수입이 됩니다. 조선백자를 쓰면 되지. 왜 사대부들이? 그런데 사대부들 중에서도 사대부들이라고 해서 무력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고 이제 베이징 북경의 연경 사행으로 가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중국 청나라와의 무역에서 중국의 여러 가지 물건들이 조선으로 수입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조선의 상류층들의 어떤 무력을 자극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김홍도의 포위풍유도에 등장하는 제목과는 너무나 정반대인 제목에는 아주 내가 이 담백하고 아무것도 없이 소박하게 살겠다라고 해놓고는 저 그림에 보면 김홍도 자신을 빼놓고는 다 수입품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등장하는 꺼야오라고 하는 중국 최고의 골동자기가 등장을 합니다. 아마 이것이 그 시대를 잘 보여주는 너무나 인간적인 어떤 풍속화에서 남녀의 사랑을 그대로 묘사한 것 같은 신윤복의 그림처럼 이 그릇에서도 그릇에 대한 어떤 소유 욕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은 왕실부터 아마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아마 정조의 그 명에 의해서 이 제작을 한 이 장한종의 책가도 병풍인데 저 병풍이 등장하는 모든 도자기가 바로 중국 도자기입니다. 저 앞에 왕이 계셨다라고 가정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그 시대의 사대부의 멋이었습니다. 뭐 이러한 그 어떤 괴리에 대해서 사실은 뭐 박제가를 비롯한 많은 북학파들이 약간의 비판 아닌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실행에 옮기기에는
박제가 자신도 이미 그 굉장한 상위층에 올라가 있었고 실행에 옮기는 그에는 그만한 아마 힘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점들이 19세기 이후까지 제대로 개선이 되지를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19세기 말 분원이 민영화가 되고 이제 중국이나 일본 그릇 그리고 공장 생산량이 어마어마했던 일본의 기술이 앞선 그런 그 일본 도자기 공장과의 경쟁에서 밀리게 되는 그러한 원초적인 출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은 굉장히 그 17세기에 아주 유머러스하고 해악이 넘치는 그러한 그림들이 아마도 18세기에 이런 까치호랑이에 재현되지 않았을까. 이 까치호랑이가 그려진 저 청아백자, 그 다음에 십장생이 그려진 이 청아백자의 소나무 표현 같은 걸 보면 거의 단원 김홍도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건 저 호랑이 자세히 보시면 원래 호랑이가 이렇게 줄무늬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줄무늬하고 이게 땡땡이, 표범의 땡땡이가 같이 있습니다. 즉 호랑이 플러스 표범이 섞인 겁니다. 그러니까 호표라고 부르는 건데 그 호랑이의 상징 의미를 배가시키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건 저 까치호랑이가 원래 중국에서부터 도상이 유래가 된 거긴 합니다만 조선 백자와 그림에 등장하는 까치호랑이는 호랑이가 굉장히 왜소하고 막 약이 올라서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런 표현이 많은 반면에 거기 까치가 손을 뻗으면 금방 잡힐 것 같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크게 그리고 뭔가 놀리는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게 양반과 평민을 그렇게 묘사한 거 아닌가 이렇게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세기로 넘어가면 이제는 수요층이 이전에 비해서도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중국의 도자기들, 그다음에 일본의 도자기들이 더 많이 수입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전에 보이지 않던 제작 기술이 더 가미가 된 그러한 그릇들이 제작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사각의 연적이라든지 그다음에 마른 목걸의 다각형의 향로라든지 또 하나는 이때 19세기 이후에 추사나 여러 가지 여러 선사들이 차를 즐기는 기록들이 많이 나오는데 물론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다도붐이 아마 일지 않았을까. 그래서 차를 마시는 데 사용하는 주자들이 많이 제작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런 제계들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다양한 문방구류를 통해서 자기 사대부나 문인들이 어떤 그 책상 위에 저러한 연적을 놓고 또 무료함을 달래거나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거나 또 저런 이 필가에 보이는 저 형태는 소위 1월 오봉병에 보이는 그 오봉과도 굉장히 닮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를 마시는 게 또 굉장히 유행이 되는데 저기 보이는 백자 다과는 사실은 이 조선 고유의 어떤 형태가 아닙니다. 재미있는 건 원래 다관 자체는 중국에서 유래가 됐지만 그게 고려나 조선에 와서 나름의 주자로도 제작이 되지만 저 형태만큼은 일본에서 먼저 만듭니다. 손잡이를 옆으로 길게 빼고 이 몸체를 동그랗게 하는.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야외에서 차를 마시는 한담을 나누면서 음다하는 풍광은 여러 그림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19세기의 용들을 보면 약간 정신이 없지만 발톱은 4개로 축소가 되고 털이 많아지고 중국식 용을 많이 닮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사군자와 여러 화조문들이 끊임없이 제작이 되는데 아마 추사의 저런 이 난맹첩에 보이는 저런 난초와 똑같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만 아마 그러한 류의 난초들이 또 이 시기에 많이 제작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굉장히 커진 소위 말해서 그 양모란, 서양모란이 이전에는 굉장히 조그맸었는데 이때는 굉장히 커집니다. 그리고 국화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이 화해 문양들이 도자기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또 그런 산수 문양들도 보이긴 합니다만 18세기와 같은 어떤 그 운치 있는 필치는 이제는 좀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도 뭐 보시면 알겠지겠습니다만, 야, 이건 너무 필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예, 그렇습니다. 아쉽게도 19세기 이후에는 18세기 후반부터 그렇습니다만, 그 전에는 청아백자의 모든 그림은 사실상 도화서의 화원들이 그리게 돼 있었는데, 이게 중국에서 청아 안료값이 폭락을 하면서 그 후에는 이제는 분원에 있는 장인들도 그림을 그려도 돼, 뭐 이렇게 허락을 내리는 그 문헌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영향 때문인지 아니면 뭐 가격에 따라서 ABC가 있었는지 약간 처지는 그림들도 이때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십장생에 보이는 뭐 구도, 크기에서 아주 파격적인 그림들도 등장을 하는데, 이게 아마 나중에 미나와 같이 하나의 또 다른 우리의 전통이고 멋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또 중국에서의 길상의 표현인 비엔푸, 이제 박쥐를 비엔푸로 발음하는데 거기서의 푸의 발음이 복의 푸와 발음이 같다고 해서 중국에서는 이 박쥐가 복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 상징 문양이 19세기에 그대로 등장을 하고, 저것이 사대부 문인의 사랑방의 가구라든지 그리고 여러 백자 또 뭐 이 공예품 등에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불수감도 그 푸 발음이 복과 같아서 저거 복을 상징합니다. 19세기에 이제 저런 기상문들이 굉장히 성행을 합니다. 지금까지 뭐 짤막하게나마 이 조선 백자와 조선 후기에 보이는 그런 문인들의 취향이 어떻게 드러나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관조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